한학자가 결국 독방을 못 버티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을 뒤흔들 420억 환수 폭탄이 터졌는데요. 공천 개입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권성동을 넘어 진짜 윗선까지 싹 다 드러난 상황. 바로 확인하시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많은 정치인, 그러니까 윤석열, 권성동 말고도 다른 많은 정치인들도 통일교의 도움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통일교인들에 의해서 국민의힘 당내 선거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자가 이번에 한국일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국민의 의원들은 통일교가 자기들 당 선거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 정황이 담긴 문자 공개된 겁니다. 네. 한국일보 대단히 존경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자 한번 살펴보죠. 22년 11월 중순에 윤영호와 건진의 문자 내용인데, 윤영호 씨가 건진에게 고모님, 내년 전당대회 두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요? 몇몇 잠재 주자들도 지금 요청이 옵니다. 과거에 저희랑 연결이 돼 있었던. 과거에 저희와 연결되었던 네. 요거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랬더니 건진이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입니다. A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어요. C는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D는 권성동이랑 같은 길이고요. 뭐 규모는 과시할 정도면 좋고 10,00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자. 윤영호 씨가 그럼 이 의원은 어때요? 그랬더니 에헤이, 이는 윤심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랬더니 명분 있게 지침을 줘야 되니까 정확한 윤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일단 청년 조직, 원로 조직, 중장년 조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 B, C, D, E까지 나와. A, B, C, D, E. 근데 이 의원들이 그냥 만만한 의원들이 아니야. 당권 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야. 당의 중진들은 다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네. 과거에 저희와 연결되었다. 그렇죠. 이라는데 그러면 2022년 11월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선거가 뭐였냐면 당장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과거로 가면 2022년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여기 주목해야 될 게요. 대통령 선거의 경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자, 한 해 좀 더 앞당겨 볼게요. 2021년 9월 달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그 전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3개월 이상 담비를 내야지 책임 당원이 되고 대선 후보 투표권을 가집니다. 네. 근데 갑자기 변경을 합니다. 1개월로. 1개월. 약정하면 됩니다. 와. 명단 넣으면 다 되는 거야. 그때 대표 누구야? 이준석. 그때 당원이 14만 명 가까이 늘었다라고 언론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통일교인들이 당원으로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만약에 대선 주자 또는 2022년 6월에 시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당내 경선이죠. 개입이 되다. 네.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당에선 사유가 네. 됩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는 이거 당원 이 사람들 언제 가입했는지 안 밝히려고 막 애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500만 명 중에 1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고요. 책임 당원이 있습니다. 책임 당원이 당원. 75만 명이 중인데 그 중에 네. 11만 명이면 엄청난 포션이 엄청난 되는 거죠. 거고요. 그리고 대선 당시에는 75만 명이 안 됐습니다. 당원이 더 작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영향력이 더 컸겠네.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죠. 와. 지금 특검에서는 2023년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가입한 것은 한 1만 명 정도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선거가 있을 그렇지. 때마다 그럼 그때가 몇 명이 늘었고 이때는 몇 명이 그렇지. 늘었고가 나온다라면 네. 정말 황당해지는 거예요. 저 당은 네, 이거는 당원들의 의사조차도 없는 당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게 가장 그게 중요해요. 핵심이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방어 논리를 펴면 방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통일교가 워낙 이제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올랐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먼저 나온 얘기는 신천지였습니다. 그렇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도 또 만만치 않게 거기 만만치 않습니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난 대선 결과부터가 사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부정선거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있었는 거야. 거예요. 사실은. 맞아. 홍준표가 네, 홍준표. 2022년 경선에서 지잖아요. 네. 졌는데 시장을 합니다. 네. 대구 시장을 하면서 대구에서 신청지 행사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때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깨달았나 봐. 이제 깨달았나.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깨달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해산됐잖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내란 예비 음모예요. 내란도 아니야. 내란 예비 음모야. 예비 그다음에 음모. 두 번째가 당내에서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비슷합니다. 뭘 비슷해요? 더 심하죠. 더 심하지 사실은. 더 네. 명확하고 더 네. 심하죠. 예. 진짜 통진단 해산과 1대1 계획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국민의힘은 3만 번 해산해야 돼. 3만 번. 딱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윤석열과 박근혜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 수준인 거예요. 윤석열과 박근혜. 그 수준이에요. 갑자기 비교가. 박근혜한테 미안해져. 그러니까 매번 황당하다니까요. 윤석열 얘기하다 보면. 아니, 아까 그 한국일보가 공개한 그 ABCD 나온 거 그 네. 문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나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면 나는 이거 실명이 까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ABCD 심판이라 포기했고. 요거는 힌트가 조금 들어가. 힌트가 좀 그렇죠. 근데 지금 5명이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잠재주자라 거론됐던 분들이 5명은 그렇죠. 뻔해요, 사실은. 그때 있어요. 나경원 의원도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왔고, 그죠? 안철수 뭐 늘 나오려고 해서. 그리고 지금 고위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실명을 공개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돼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랑 관계없다 얘기할 수 있게. 네. 지금 뭐 우리 제작진이 뭐 실수했어요? 이게 나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예, 실수한 거를 좀 다시 올려주. 무슨 말인지를. 동아일보 단독인데 방금 헤드라인을 YTN으로 올렸다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조작한 거야, 너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실수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 그 내부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다 알았대요. 그러면 윤석열이 경선 후보에서 당선될 때 특정 종교가 개입됐다는 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작진이 실수를 했습니다. 네, 잘라붙이는. 동아일보 네. 단독인데 이게 잘라붙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YTN 단독인 것처럼 올렸답니다. 네. 아무튼 잘 조사받으시겠습니다. 지금 혐의를 총 크게 4가지를 받고 있는데 뭐 대선 앞두고 권성동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줬다라는 혐의, 네.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 주면서 목걸이 주면서 뭐 청탁했다 이런 혐의들이 있는 거고요. 뭐 이제 특검에서는 한 총재가 부인하고 있지만 직접 지시하고 그 과정을 최종 본인이 지휘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관련된 물증도 일부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JTBC가 좀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다음 날에 그 통일교회 5개 지부가 있대요. 근데 그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참부모님 서신보고라는 걸 올립니다. 어머님 서신보고. 부모님 서신보고. 네, 이런 문건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참 어머니께서 진두 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 당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최고 지도자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 또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0.8%포인트 차 대선 결과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 한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네. 그거 우리가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이 관련 문건도 특검이 확보를 한 것이죠. 네.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문건들이 좀 더 있었는데 네. 여튼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워낙 이제 위치가 가장 정점에 있기도 하고 네. 또 권력이 워낙 그 종단 내에서는 이제 강한 편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좀 해서 그래서 아마 구속이 된 것 같고요. 예. 비서실장도 같이 구속이 됐나요? 맞습니다. 네. 이제 오른팔로 알려진 비서실장도 구속됐습니다. 네. 구속이 안 기각됐죠. 됐- 기각됐어요. 안 됐어요. 비서실장은. 그 사람은 안 됐고 네, 하나 비서실장은 됐어요? 정원주 기각됐고 씨는 안 됐어요. 아, 원래 이제 2명 앞서 그 윤영호가 구속된 거고, 네, 네. 정원주 비서실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예상할 때는 그 비서실장은 구속되고. 그렇죠. 한학자는 고령이라. 네, 안 될 걸로.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요. 아, 통일교가. 네,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이게 네. 표면적인 거하고 내부적인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들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한학재 씨만 구속 안 시키면 된다. 누가 구속돼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였는데 완전히 반대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포석이다. 누구의 결과론적으로는 포석이요? 이제 내부적으로 네. 후계 구도를 세우는 과정 중에서 통일교회 내부 암투. 그리고 아들들이 워낙 아들들이 워낙 셌는데 그쵸. 그때 아들들이 셀 때
그 현재 지금 통일교회에서 이렇게 좀 득세했던 통일교회 무리들이 참 어머니 아들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걸 평정하세요. 해가지고 사실은 어머니를 추대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부 알력이 또 있군요. 그게 2013년도에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도 너무 연로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판단 능력은 사실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내지는 더 중요한 게 일본에서 들어오는 통일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이 브레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참 어머니께서 하시긴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젊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근데 이 아들들이 3명이 싸웠는데 그 중에 2명은 이 통일교회 그 기존 모토대로 우리가 메시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의 아들은 우리는 그냥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다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평정하고 아무래도 비서실장 체제로 다시 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우려라고. 네. 하여튼 뭐 통일 내부 얘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전해 듣는 이야기 정도로. 전해 듣는 얘기입니다. 네. 한학자 구속은 아무래도 통일교로서는 여튼 이제 굉장히 뭐 이런 내부적인 그 알력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굉장히 좀 뼈아픈 일이긴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보실 때도 요건 충분한 그 구속 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우선은 참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참 불편합니다. 우리 엄마는 뭐 가짜 엄마인가 하도 그 참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참 불편한데 지금 한학자 씨 입장에서는 지금 범죄 혐의 보시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액수가 만만치 않고요. 청탁금지 횡령, 증거인멸 교사 이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킵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통일교의 몸통은 한학자다. 그럼 한학자를 구속을 시켜야 또 수사의 동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통일교 수사가 뭐 당시에 윤석열 정권과의 이권과 관련된 부정부패도 있고 또 특히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과의 아주 밀접한 유착 거기서 나오는 범죄 혐의들이 차고도 넘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 여론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오광수 수석이라 전 수석이라든지 김호수 전 총장을 변호인으로 그것도 뭐 선임기 없이 뭐 자문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들통나면서 저는 뭐 국민적 여론까지 고려한다면은 뭐 구속은 뭐 100% 확실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비서실장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 또 핵심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뭐 자백을 다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깥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한학자라는 몸통을 구속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재판부가 좀 형평을 고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한학자가 주범이고 뭐 비서실장은 종범인데 관련해서 자백을 했다든지 지시에 관련된 내용을 진술했을 수 있고. 근데 이 수사는 결국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국내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일교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통일교 내부로도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면은 내부 비리까지도 정리가 될 것이고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서 대선 경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종교와 정치가 일체된 형태였거든요. 거기서 오는 위법성에 대한 수사로는 100% 갈 거기 때문에 지금 관련 정치인들은 상당히 좀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없으시죠? 우리 김종혁 전 최고는. 혹시 떠시는 거면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약간 떠는 얼굴인데. 패스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통일교는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거의 무지하게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오늘 아침에 김종대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다 일면 톱이래요. 요 뉴스가 그렇죠. 일면 톱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그 교세가 강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아베 암살과 관련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일제 단속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이 한학자 씨가 구속되는 것들이 일본에서 사법 처리에 있어서의 더욱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민사 소송이 엄청 많이 걸려 있대요. 그러면 민사 소송으로 교단이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후계고도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뭐 아들들한테 넘어가려고 그러다 아들들끼리 싸우다가 엄마가 그냥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 한학자 씨 구속된 다음에 통일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사람들이 문선명 교주도 죽고 그다음에 그 참어머니는 구속되고 뭐 이런 마당에 이 종교에 대한 신빙성이나 신뢰 권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여기에 문제고 이제 우리 당도 문제죠 지금 사실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거는 그 어떤 특정 교단이 네. 그 지시에 의해서 교주의 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들어와서 그 당의 선거 결과에 그것이 뭐 대선 후보가 됐든 혹은 대표가 됐든 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그 분명히 범죄 행위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요, 그게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는요. 일반 정상적인 당원들은 피해자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네. 또 거기에 경선에 출마를 했던 정상적인 후보들은 피해자예요. 아니, 그런 걸 누가 알았어요? 저도 최고위원했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뭐 허수아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통일교가 들어와서 뭐 신천지가 들어와서 했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뭐 몇몇 사람들은 그쪽에다 뭐 지원도 요청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 일반 당원들은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투표하는데 아니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을 막 뒤집어 놓고 이러면 내가 뭐 하려고 투표를 해야 돼? 뭐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고 또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이 동시에 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쪽으로부터 국민의힘의 일부가 거기에 결탁을 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나머지 일반 당원들이라든가 그 네. 전혀 관계없는 후보들은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그 거죠.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후보들 혹은 뭐 당원들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 예를 들면 뭐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잘라내는 모습을 좀 보여야 그래도 그 당이 아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권성동 의원 예를 들어 이런 뭐 잡혀갈 때 이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보통의 다른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에 힘이 많이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냥 그러잖아.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뭐 그 어둠이 깔려야 난다고 그러지만 이게 판결 결과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나서 네. 어떤 됐다라는 그런 틀이 다 확정이 되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더 나오고 그다음에 당원들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수사 단계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공방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그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소리도 내본 사람이 저는 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낼 것인가? 네.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요. 아마 세력이 더 작아져 있을 것이다. 지금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국민의힘은 산 넘어 산인 게요.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극동방송의 뭐 김장한 목사라든지 뭐 최혜병권 관련돼서도 권력과의 유착관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단체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처리해도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거의 뭐 산맥이 앞에 펼쳐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산맥의 높이도 거의 우랄 산맥 수준 아닌가 싶어요. 우랄까지 갑니까? 우랄 산맥. 아니, 근데 굉장히 이거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일교하고 다른 일반 종교하고 그를 같이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영훈 목사님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는 그때 그 사령관이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복음교회 신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 목사님 저 뭐 이런 것들 뭐 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하소연을 한 건데 그 전화 통화에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거기서 그 이영훈 목사가 집에 가서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건 참고인이었는데 너무 과잉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그 들고. 기준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 좀 우리 좀 봐주소 뭐 이런 이제 거래나 대가성이 그렇죠. 있으면 그게 이제 제일 명확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럼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는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안 들어가. 거기는 뭐 신천지나 통일교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다른 게 교인들이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정당 활동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그건 누가 문제 삼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준표 시장의 말씀을 빌리면 교주 지배 정당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표현하는데 뭐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세력도 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정광훈을 또 빼뜨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주 지배 정당이라고 얘기를 홍준표 전 시장도 탈당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 많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다가 당을 나간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 자유통일당이라다 우리공화당의 이중국적자들 그건 분명히 그 당적자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고요. 있고. 근데 그러나 일반
일반 정상적인 종교들까지 그렇게 뭐 종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일단 그 한학자 씨는 순교자적으로 이제 자기의 예.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순교자요? 매우 네, 높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예전에 문선명 씨가 미국에서 1971년에 건너가가지고 네.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했는데 탈세 혐의로 그때 기소가 돼서 재판이 걸렸었는데 네. 그 당시에 목사들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결백하다 이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오히려 그 교세가 확장이 됐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주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모범수로 구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5개월 만에 이제 풀려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에 와가지고 더 이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또 다시 예전처럼 그런 걸 한번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 통일교가 지금 사실 그 동안에 보여주던 보고서의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이 통일교에서 변호사들이 다 그 수집해 놓았던 이 특검과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네. 한학자로 연결되는 루틴을 다 끊어졌습니다. 전부 다 이 윤영호라든가 잼국장이 잘못한 것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그냥 이번에 잠깐 형식적으로만 가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건방지게 이 특검 따위가 나한테 막 너는 예.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난 독생녀다 설교를 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어제도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은 본인만 이제 또 구속이 네.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아. 이 보고 체계에서 니네끼리 무슨 장난질 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더 핵심은 지금 국민의힘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한학자 씨가 지금 고령인데다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당해봤잖아요. 근데 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견뎌내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구치소를 구치궁으로 이제 바꿔야죠. 바꾸는데 구치궁. 거기서 반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바꿔가지고 이제 나 독생녀다면서 설교하시겠지만 문제는 이분이 혼자 그냥 가만히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내가 네.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 해서 일단 빠져나가는 게 본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라도 한다. 실제 재판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든 그건 나중 문제고 순교할 생각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교 이미지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뒤를 빠져나가기 치든지 위한. 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지는 알았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진술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서 진술하면 본인의 혐의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빠져나갈 수가 없죠. 자기가 그거는 이제 다 본인이 이제 뒤집어써야 되는데.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자금법이나 뭐 이렇게 알선 취재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이제 공유한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해주면 예. 이게 좀 감안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아직 기소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구속만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종류의 이 변호사들이 작전을 펼칠지는 이제 몰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문자가 막 또 공개가 됐잖아요. 네. 잠재적 주자들이 우리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던 것들. 네. 그래서 거기 언급된 인물들이 쭈루쭈루 나와요. 예. 이런 사람들까지 연결해가지고 되면 이제 불똥이 어디를 틀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학자 총재가 네. 본인이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최종 책임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거의 이제 아이다 자백하고 양형에서 좀 고려받는 요 정도 전략밖에 없을 거고 무엇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돼 있었잖아요. 네. 전 그분이 키맨인데 많은 부분을 이미 얘기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학자 총재는 네. 이 큰 책임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참 피의자 한학자 씨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종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예 모르는 영역이니까 굉장히 취약하니까 아주 천천히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할까요? 통일교에 대해서 통일교. 최근에 그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예. 사람들이 잘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일교가 뭐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가와 왜 이렇게 로비를 갖다가 긴박하게 해야 되는가는 가까운 데 있는 이유들을 찾으면 이제 신문에 다 있는 거고 신문 기사에 뭔 이유를 찾으면 좀 길어지는데 예. 통일교의 최종 목표는 천주 평화통일국을 지구촌에 건설하는 겁니다. 천주. 예, 천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천주. 예. 평화. 평화통일국. 통일국. 예. 평화. 그러니까 세상이 한 나라로 묶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UN을 UDF인가요? 네. 예. 바꿔가지고 UN처럼 통일교가 관장하는 세계 지배 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 코드 넘버들이 나라마다 다 있어요. 미국 1번, 1번, 2번 뭐 해갖고 나라들을 쫙 마치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처럼 코드 넘버를 가지고 다 모여서 그걸 갖다 다 통일교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예. 대한민국은 코드 넘버가 몇 번이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어나신 메시아의 모국이니까 메시아의 나라니까. 그거는 조금 응원하게 돼. 그거는 조금 응원하게 돼. 그러니까 통일교는 천주 평화 통일국이라고 하는 세계 일국 체제를 통일교가 관장하도록 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네. 그러려면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게 방해물이냐면 첫째 국가. 다들 애국심을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국가.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그렇겠죠. 한국대로, 네네네. 중국은 중국뽕대로. 그러니까 이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것. 부족 간의 경계.
네. 그다음에 특히 종교의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지금도 이슬람과 유대교, 이슬람과 어. 기독교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 종교의 이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허무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강제로 결혼시켜 버리는 거지. 와, 그래서 네. 결혼을 합동 결혼식. 예, 합동 결혼식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이게 결혼시킨다고 바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 세대에 가서는 합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엄청 쉬워요. 근데 또 하나는 가능한 한 원수 나라끼리 결혼을 시켜야 돼.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예.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통일교의 맨 처음에 이름은 통일신령협회지만 두 번째 이름과 지금의 이름은 세계 평화를 위한 참 가정 연합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 그냥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섞인 피줄이라 이제 국가도 뚜렷지 않고, 그렇죠. 인종도 뚜렷하지 않고 그렇죠, 막 그렇죠. 섞여 버렸고. 예. 다만 결혼식은 다 통일교 밑에서 했으니까 주례 선생님 말씀을 따르다면 세계는 평화롭게 통일이 됩니다. 야, 이거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뛰어다니면서 그 나라의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어떨 때는 반공이라는 기치, 승공 기치를 내걸고 박정희, 전두환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신임을 얻는데 그 신임을 가지고 오히려 북한에 가서는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김일성한테 사업을 따내오고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바로 그러한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묶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누가 완성한 거예요? 이제 그게 문선명이에요? 문선명 이제 작고하신 문선명 총재가 이 기틀을 잡았고, 와, 그래. 한학자 총재가 그 부인이 이제 이 뒤를 이어서 그걸 이제 밀고 나가는데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고향이 평양 쪽이니까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빨리 트고 남북 간의 교류를 확장시키면서 대북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갈라져 나간 세 번째 아들은 세계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평화 사업 또는 언론 사업, 문화 사업 쪽을 신경을 쓰는 거고 엄마하고 형하고 싸우고 있는 네 번째 아들과 일곱 번째 아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강렬한 보수 우익 반공과 그다음에 이제 무기 같은 무기 사업도 하고 등등등. 아니 그 이름은 참 가정연합인데 거의 콩가루 자기네들은 또 엄청 싸우네.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예. 그 이름에 원래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렇게 이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를 통일하는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합동 결혼식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구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그리고 한학자를 참 부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재밌네. 참 부모 아래 한 가정. 그래서 혹시 길을 가시다 보면은 사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런 식으로 다 안 적혀 있거든요. 가정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가정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알려주셔야 돼. 그래서 가정교회. 길 가시다 보면은 가정교회라고 적혀 있고 그 앞에 조그만하게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바깥에 이걸 다 걸 수 없으니까 가정교회라고 써놓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은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그러면 가정교회라고 간판단 교회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규모가 커요? 보통 상가에 사는 경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뭐 되게 이질감이 있거나 이상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는 글자가 좀 눈에 쉽게 띄어요. 근데 상가들 같은 경우는 바깥에 글귀를 간판을 크게 달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보통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렇게 돼 있으면 어머니 쪽은 가정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고 갈라져 나간 아들들은 그것보다는 평화를 기치로 내걸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하든지 사업 쪽에 신경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총재를 둘러싼 그 어머니를 둘러싼 비서진 실세진들은 사업 쪽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또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몰라. 지금은 쫓겨났지만 왜냐하면 혈통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죠 서로들. 그러니까 아들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옆에 있는 측근들을 빨리 몰아내야 되고 어머니 옆에 측근들은 아들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해야 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통일교가 흘러가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또 까먹었는데 윤영호는 누구 편이라고 했죠? 윤영호는 정확하게 통일교회 2인자 노릇을 하다가 2023년 5월에 실각합니다. 그러면 2인자 노릇 했을 때는 한학자 편이었던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한학자 편이죠. 왜냐하면 2인자 노릇을 하던 그 윤영호의 사수가 세 번째 아들한테로 넘어갑니다. 같이 나가버린다. 통일교를.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비고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자기가 비서실 총무국장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서실 총무국장을 하면서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2인자 노릇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천원궁이라고 하는 커다란 천정궁, 뭐 궁전을 갖다 이제 가평에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17년쯤에 통일교회 재정 담당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발장을 제출해요 검찰에. 2,200억 원이 사라졌다.
궁전을 짓는데 설계 변경이 계속 되고 설계 변경에 따라서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은 지불을 했는데 어디가 설계 변경이 됐는지 당시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발장이 접수되고 그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네. 불기소 처분으로 끝납니다. 요 옆에 있는 서부지검.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끈질기지 고등법원에 제한고를 했어요. 우와. 처벌해 달라고. 고등법원이 안 받으니까 대법원에 제한고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통일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 계속 한 거예요? 나왔죠. 나온 다음에. 해갖고, 예. 그래서 대법원이 갑자기 재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 수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서부지검에 돌려보냅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윤석열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서부지검에서 끝. 하여튼 마지막 마무리는 윤석열이야. 이렇게 됐는데 그 인과관계가 어쩌면 이번에 이제 그 돈을 추적해 가면서 누가 얼마를 왜 떼먹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때 윤석열뿐만 아니라 여당이든 또는 야당이든 정치권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간단치가 않네. 그게 2,200억 원이고요. 2,200억으로 돼 있죠. 와. 그러니까 단위가 굉장하네요. 그 책임을 지고 윤영호는 물러났는데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되살려내려니까 큰 건수를 성공시켜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이라든가 뭐 YTN 인수는 어머니가 하던 건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이 원했던 건데 인수.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그쪽 일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장관들을 뭐 초빙하는 문제라든가 DMZ 안에다가 이제 유엔의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윤영호가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흔적이 지금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그 한학자 총재 옆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실세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처단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 아니에요. 이것도 고민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흘러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베이거스 가서 네, 600억을 땡겼다는 도박판에 가서 그게 아들 쪽에서 공격하려고 흘린 건지 윤영호가 측근들을 다시 제거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흘린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치 않은 거죠. 네. 근데 한학자가 실제로 그 600억의 도박을 한 거는 맞아요? 12명이 같이 갔을 겁니다 아마. 혼자 한 건 아니고 12명인가 같이 가서 땡겼는데 잘 안 돼. 아니 근데 그 와중에 그것도 도박을 좋아했어? 그건 사실은 무슨 영화 같아. 일본에서 한국을 되게 싫어하는 잡지 중에 하나인 주간 문춘이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그 고발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주간 문춘 쪽으로 누군가가 흘렸어요. 그걸 주간 문춘이 받아쓰고 나중에 이제 국내 언론들이 받아쓴 겁니다만은 그런 사연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힌다. 종교는 하나님한테 잘 봐달라고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될 겁니다. 엄청 복잡하네. 이게 무슨 종교가 이렇게 스펙타클한가 싶어요. 빼먹는데 생초리 교회를 설명을 드려요. 뭐 그거는 갈라져 나가서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니까 어디요? 네 번째 아들이 만든 교회는 생츄어리 교회라고 하는데 총을 들고 예배를 보죠. 유명한 아마 일화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사진 찾으면 바로. 그 사진 제가 본 것 같아요. 기관총 들고 이제 예배를 참석하죠. 합동 결혼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탄을 머리에 써요. 이렇게 관으로. 근데 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날 같은 경우는 학교의 전체가 다 휴교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넷째 아들. 넷째 아들. 근데 그 일곱째. 넷째와 일곱째가 한 편이니까. 넷째 일곱째는 한 편인데. 종교는 일곱째 아들이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사업은 넷째가 주로 하고. 사업은. 그거는 규모가 꽤 돼요. 그래도. 작진 않죠. 작진 않고 그리고 워낙 갈라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이 사업들을 많이 해요. 뭐 총기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권총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 아들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 교세를 다 확장하는 것 같은데 원래 있던 통일교의 기반을 두고서 확장해 나간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갈라져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쨌든 종교는 교리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는 한학자는 사실상 자기를 그렇게 많이 신격화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문선명 사망하고 난 이후에 기존의 통일교 교리에 없던 자기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마구잡이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학자 총재가. 그러니까 신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측근 통일교 문선명 때부터 같이 했던 최측근들조차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황당하든 아니든 그 사람들한테는 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적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학자가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뭐 자기가 6,000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라 그러고 막 죄가 없다고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칠남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가 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엄마가 채갔으니까 엄마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기서 대화로 끝냈어야 되는데 공격을 시작하죠. 사탄의 핏줄이다, 음녀다, 바벨론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신도들 입장에서는 교리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 저거는 아닌 거네라고 하면서 교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시작이 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갈라지죠. 지난번 시간에 최욱 선생이 도대체 거기 아들 딸이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갖고 이게 사건의 본질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갔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17명까지는 세워봤습니다. 그다음
예. 왜 이렇게 많아? 17명 안에 손주까지 하면 지금 한 40몇 명 손주가 남아 있을 거고. 근데 한학자 총재하고의 사이에서는 14명이 맞을 겁니다. 14명.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마약하고 폭력 때문에 일찌감치 또 말썽을 피고 제껴졌다가 사망했고. 둘째 아들 교통사고로. 네. 뭐 자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낳은 자녀도 14 14명이에요? 네,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네. 네네네. 그리고 3남이 물려받으면 되는데 1, 2 끝났으니까 네. 다들 죽었으니까 3남은 종교의 그 틀을 벗고 이제 확실하게 사업합시다라는 쪽. 그래서 교리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고 결국 똑똑하고 영민한 7번 7남이 이제 물려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엄마가 채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라는 이름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상표권 분쟁부터 시작할 거예요. 소송이 30건 정도. 소송 엄청 많습니다. 네네. 여전히 진행되는 소송들도 있고. 네. 아 저는 뭐 배다른 형제가 많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요. 엄청 났네. 많이 났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를 모토로 한 이제 통일교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게 신천지예요, 사실은. 네? 아니, 통일교가 모델로 만든 게 신천지야? 그러니까 통일교를 모델로 해서 오 재밌네. 만들어진 게 신천지죠. 왜냐하면 그래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통일교가 자신들의 완전한 벤치마킹이 돼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신천지로 만들겠다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평화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에도 보면 그 근처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신천지 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거 보고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럼 이만희는 통일교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와 이거 처음 듣네.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가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있던 각종 이제 무속이라든가 전통 전래 신앙들하고 좀 막 엉키면서 축소되죠. 뭐 희한한 변종 바리에이션이 생깁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큰 게 신앙촌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전도관 신앙촌. 지금 야구르트 런 나오는데 예. 신앙촌 상회 있고. 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팔고 간장도 팔고 하는 어릴 때 저도 그 간장으로 컸습니다만은. 아무튼 신앙촌. 또 하나가 종교 집단인가요? 네. 신앙촌. 그다음에 문선명의 통일교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 195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단 사입 중에 이 두 개의 흐름이 이제 주된 흐름이 되는 거예요. 대형화의 시작. 근데 이제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교주는 전도관 신앙촌의 박태선. 예, 박태선 밑에 있다가 박태선의 제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그 깨져요. 뭐 별별 사건이 많고 뭐 횡령, 비리, 폭력, 강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데를 잠깐 다니다가 그다음에 백만봉 밑으로 갔다가 독립해 나오는데 독립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방랑객이 됩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계속 갔다가는 깨지고 갔다가는 깨지고 또 쫓겨나오고 하니까. 그러다가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죠. 통일교 사람들과 함께 유랑하면서 거기서 이제 통일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들과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아마 김건남이라는 사람인데 통일교에서 꽤나 그래도 좀 행색깨나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천지의 첫 번째 교리서 이름이 신탄. 신탄은 통일교 출신인 김건남 씨가 주로 썼고 이만 씨가 쓴 게 아니죠. 그래서 교리가 지금 조미돈 목사가 설명한 대로 상당 부분 통일교하고 닮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교리적 뼈대 자체가 통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적 뼈대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어떤 습성 그리고 통일교가 이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사실 했던 그런 패턴들을 신천지가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신천지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사람들 막 빼오고 너무 무법하고 불법한 행위들을 대놓고 많이 했어요. 탈퇴자들을 폭행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저도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는데 피해자들 감시하기 위해서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부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법하고 불법하고 초법적인 이 위치 추적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 추적기를 누가 누구에게 단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이 자기들이 감시할 피해자들, 탈퇴자들 차량에다가 부착을 한 거예요. 탈퇴자. 네, 탈퇴자. 피해자라 하면 자기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 있어서 우리 가족 돌려주시오라고 하면서 신천지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동선을 미리 다 따는 거예요.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런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이거는 뭐 조직적으로 했으니까 여러 처벌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일교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사회, 우리 삶에 가까이서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빼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신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보면 그러니까 신천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 지금 설명한 대로 국기가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이 조국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신천지는 국기, 국가, 연원이 따로 있죠. 네, 신천지의 연도를 따로 쓰고 통일교도 통일교 연도를 따로 쓰고. 우리 예를 들면 서기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같으면 소화 몇 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게 달라요? 예, 신천지는 신천기 몇 년 이렇게 쓰고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그 신천기 원년이 언젠데요? 자기들은 1984년이라고 주장은 해요. 84년. 네, 주장은 하는데 사실 80년대부터를 뿌리로 좀 봐야 되고 시작은 1984년 정도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고 또 하나를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재밌네. 아니 나 너무 맞춰듣는데. 아니 나는 도대체 저는 나중에 체육교 하나 만들면 잘 될 거야. 저는 신천지가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무슨 체육 대회인가 하는 영상을 보고 뭐 그때 5만, 저는 7만.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기성 종교라든가 기성 사회로부터 이게 배척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해서 만든 거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우리는 공자, 맹자 적어도 이 정도는 되거나 소크라테스 정도는 돼야 받아주는 건데 네. 아무도 안 받아주고 배척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급자족형 신앙 공동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계룡산이라든가 뭐 태백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두 개의 집단은 여기서 벗어난 거죠. 통일교는 이걸 기업 집단으로 바꿔요. 미국에 가서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해산물 재료 공급업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웬만한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스시집, 횟집은 다 통일교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재료들.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지금 셋째 아들이 맡고 와, 있는. 그 사업 수완이 좋네. 아니, 그러니까 일찌감치 1970년대에 미국으로 72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업을 일궈갖고 한국에선 쫓겨났지만 미국, 남미 이쪽에서 커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형으로 커진 거죠. 왜냐하면 통일교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봤자 오래 못 가는 걸 대충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일구면 기업은 이익을 계속 내면서 굴러가면 되니까 거대한 기업 그룹이 거의 100개 가까이는 될 겁니다. 우와.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장 회사도 있고 하니까. 와, 상장 회사가 있어요? 네, 통일교에? 네, 있죠. 네. 상장 뭐 일화 맥콜부터 시작을 해서 맥콜. 평화자동차, 통일중공업 이런 해서 엄청나잖아요. 크기가. 그리고 이제 신천지는 신천지는 기업을 읽을 줄 알았는데 기업을 안 읽고 조직력을 활용해서 교회로 들어가서 교인을 계속 크게 세게 빼오면 되니까 교회를 M&A 하여 그냥 먹어치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이 이상 약간 변이를 보인 거죠. 하나는 기업 그룹, 하나는 남의 종교에 가서 빼오기. 이렇게. 아, 그래서 교회 가면 그렇게 신돈 조심하라고 예. 계속 목사님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부류는 한국 사회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기업 형태 또는 빼오기 형태로 성장한. 그 규모는 어디가 더 커요? 일단 한국에서 기준으로. 이게 신천지가 크지 않나요? 신천지가 큰가? 교인이? 알 수 없는 게 알 수가 없어요. 통일교 자체의 발표는 한국이 150만, 일본이 한 300, 350만, 전 세계에 1천만라고 자기네는 주장을 해요. 그러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이것저것 하면서 나오는 통계 보면 한국에 한 30만, 일본에 한 50만 뭐 이런 식으로 태국에 10만, 미국에 10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들이 또 뻥이다. 쫓겨나면서 한 말을 뻥이다. 실제로 헌금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 다 따지면 한 3만 뗄까 뭐 이렇게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실체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세로 치면 신천지 같은 경우가 코로나 전 같은 경우가 최대 많이 잡았을 때 한 20에서 25만 정도. 조금 더 잡으면 30만까지도 보는데 사실 신천지 그 내용 이 사람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기간 한 6에서 8개월 정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그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교육생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20만 이상 정도 보는 거죠. 그럼 신천지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교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공식 명칭으로 적혀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고 기존의 교단 마크들을 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을 붙여놓는다거나. 그럼 모르네요. 이걸 소위 말하는 위장교회라고 부르는 전혀 거죠. 모르죠.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교단들도 꽤 많잖아요. 예. 그 중에서 큰 몇 개 교단의 엠블럼을 갖다가 외우신다면 그 엠블렘이 있나 보시면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여기는 좀 약간 빼놔야겠는데 엠블렘을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 교단 로고를 도용을 해요. 도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진짜 군소 조직의 무인가 신학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인가 신학원. 그러니까 가서 막 돈 주고 안수증 가져오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그런 데 들어가서요. 그래서 거기서 안수증들을 가져오고 실제로 자기가 진짜 목사인 것처럼 무인가 신학원이지만 내가 신학원 나왔어라고 하면서 교단 마크를 도용하거나 대한예수교 장로에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사실상 분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천지도도 아픔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래 취재하다 보면 동화돼 가는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쓰러워해요? 신천지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신천지를 깨고 나와가지고 독립한 사업체들이 또 많습니다. 아류. 창업한 사람들이. 아 거기서 나와서 만든 또 창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뭐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게 있나? 이만희의 신천지는 장막성전이라는 곳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창업한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무지개 장막, 증거 장막, 신천지 장막 또 하나가 뭐 기타 등등 뭐 되게 많습니다. 성남 네. 장막인가 해서 4개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성공한 거는 이 신천지 장막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간 게 글쎄 30개까지는 제가 10년 전에 그 신천지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교주가 돼서 새롭게 차린 사람들을 신천지에서 명단을 관리를 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단이었어요. 신천지 입장에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람들 적군인 거예요. 그때 당시 10년 전에 확인했을 때 그 명단 한 20개 이상 있었으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코로나 이후로는 뭐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 데가 여기 이화여대 앞에 이화여대 앞에 나름의 몇십 명의 교세를 가지고 활동했던 제일 가까운 데 뭐 거기 있었고 이름들은 다 있습니다. 몇십 명? 백땡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땡땡이 있고 큰 데는 없나 보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크지는 않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해 사례는 비슷하다는 거죠. 피해 정도는 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그 정도는 비슷한 거고, 둘째는 이만희 사후에 이제 사실 이득을 본 사람들은 그 아류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어쨌든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믿고 있는데 네. 이만희가 죽게 되면 신천지에 뭔가 문제가 생긴가 보다라고 신도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이탈을 하면 정상적인 단체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 그 아류들은 지금 그때를 기다리면서 네. 교세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분파가 만들어져 버리면 대책하는 건 사실상 거의 힘들어집니다. 아니 그 신천지가 한 뭐 20만이라고 치면 그분들은 진짜 전원 다 이만희는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 네. 1990년도에 들어간 신천지 신도와 네. 2000년대에 들어간 신천지 신도가 네. 교리를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조금씩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때 돼가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다. 바꿨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금씩 바꾸는 아까 유연해. 장막성전에서 다들 깨져 나오면서 4개의 장막성전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중에 신천지, 무지개, 성남, 증거 이렇게 4가지가 있다면 신천지만 왜 성공을 했냐 하면 대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겁을 주면서 헌금을 뜯어내려면 종말론을 내세워요. 지구가 언제쯤 멸망? 그렇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지. 네?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웃고 즐기다 보면 그 날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날짜가 휙 지나가 버려. 그럼 끝나요? 세상에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면서 깨지는 거죠. 털어줘 그러면.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성적순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적? 성적순으로. 날짜가 아니고 날짜를 못 바꾸면 깨지니까 나중에 성적순. 돈을 많이 내고 딴 데 가서 많이 끌고 오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가라는 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이제 오래 사는 걸로. 그 점수를 매겨갖고 그걸 성적순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물리적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얘기했던 게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자기들도 사실 그만큼 커질 줄 몰랐겠죠. 몰랐지. 12만 맨 처음에 몇십 명이었습니다. 근데 12만이 갑자기 넘어가니까 자기도 얼마나 긴장했겠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 바꾸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4만 4천 뭐 아니면 집 12개의 어떤 지부가 있으니까 지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지. 집합의 14만 4천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정당으로 치면 정회원 또는 내지는 대의원들이나 또는 권리당원들로 14만 4천. 은행당원은 안 돼요. 아주 계속해서 애드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렇죠. 이름이 이 종교에서 자꾸만 거론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과의 유착관계. 권성동이는 근데 선거를 치르려면 돈과 조직력과 동원이 필요한데 정치인들로서는 교주나 각 지역 집화장들의 이름으로 지시가 내려가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뭐 하다못해 누구죠? 전광훈 그런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소년부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충성도가 이게 보통 당원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완전 진성 당원들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이쪽 종교 집단 입장에서는 아까 통일교회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지만 뭔가 정상적으로 한국의 교회로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편법적으로 살아남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자기네가 배척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려면 이제 정치의 힘이 필요하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양천구에 삽니다. 양천구청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종교 집단에서 한 5만 명만 주민등록을 이전해달라고 그랬고 꼬우면 그럼 당선이지. 나 아는 사람들과 내 조직, 당이 준비한 조직, 거기다가 종교 쪽에서 건너온 조직 몇만 이렇게 하면 뭐 구청장 정도는 상당히 쉬운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한테는 눈에 팍 띄는 거고 예. 종교는 종교 입장대로 자기네가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편법적으로 뭔가 운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정치가 필요하고 네. 그 신천지 2인자 고동환 총무하고 지인의 통화 녹취가 있는데 거기에 그 유력 정치인들 이름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 잠깐 녹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 며칠 전에 그 이희자 회장님 통해서 저는 김무성 씨 만났잖아요. 김무성.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청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자해서 일단 대답만 했고 김무성 씨 만났을 때 대구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좀 뿅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윤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뭐 주호영부터 해서 주호영, 권성동, 뭐 다 이렇게 이분 이거 수사업자 풀리면 사람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사진 속 그거 통해서 얘기 자세히 들어보니까 또 권성동 그쪽하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좀 될 바한가 봐요. 이분하고 이야기가 진짜 희한한 눈이에요 진짜. 아니, 권성동은 통일교에도 이름 나오고 신천지도 이름 나오고 권성동 뭐야? 그거는 아마도 신천지든 통일교든 이제 권력을 잡은 쪽하고 손을 빨리 닿아야 되는데 실제로 통일교 입장에서 본다면 박정희 전두환 정권하고는 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통일부 이제 지부를 활용해서 미국 쪽에 어떤 로비의 길을 터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줬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검사 출신 대통령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검찰한테 수사는 받아봤지만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가 루트가 별도로 마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려면 건진법사를 통했고 공적으로 하려면 친윤 쪽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윤 세력에서 장제 돌아가신 장 의원은 진짜 뭐 이제 일찌감치 좀 밀려났고 그러니까 권성동이 핵심에 있고 당대표도 할 것 같고 하니까 계속 권성동을 물고 늘어지고 또 하나 이번 특검 수사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권성동도 강원도가 기반이고 통일교도 그다음에 신천지도 다 강원도에 땅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통일교도는 그쪽이고 신천지도 급한 것이 코로나19 대확산 때 대구에서 자기네가 확산시킨 주범이처럼 돼버렸고 정부 기관이 신천지를 갖다 들어와서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기 싫어하고 좀 버티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명단과 사업체가 동시에 다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감시를 받게 되면 이건 뭐 존립의 위태로워지는 문제니까 빨리 이제 줄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쁘죠. 그런데 그나마 2003년부터 새누리당이죠. 한나라 새누리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나설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그 당하고 계속 어떻게든 줄을 서청원하고 누가 인연이 있다고요? 신천지에서 청원 사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신천지에서 청원 사랑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 경선에 당원들을 몰아줘야 되니까 청원 사랑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엄청 역사가 깊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20년 가까이 2003년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2007년도 대선 그때 경선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있을 때 이명박 쪽에 좀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증언 문건 그거 이미 다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이명박 그 얘기를 했어요. 경선에서 새만금 사업학 얘기하다가 그걸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를 뭐 신천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있던 신천지 신도들을 향한 립 서비스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신천지 신도들이 엄청 많이 동원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집권한 대통령 자체가 우파야. 박정희, 전두환. 군대를 끌고 국민을 갖다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별다른 우파적인 행동이 필요가 없는데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보수적인 정권이 잡으면 그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접근을 해야 되고 검찰은 검찰대로 접근을 해야 되고 로비할 곳이 많아지고 이제 새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그냥 딱 드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는 계속 어쨌든 저쪽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뭐 우린 그런 적 없다 만난 적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동원된 적 없다. 신천지도 지금 부인하고 있고 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확보한 명단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겠죠. 그거랑 2021년도 국힘의 그 경선 때 당원 명단 그거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개인 정보에 관한 거나 상당히 민감해서 아마 그걸 뭐 특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비교가 될 수 있으면 그거는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 게 어렵습니다. 야, 국민의힘이 신천지와의 인연이 엄청 오래됐네.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도 있어요. 신천지에서. 한나라당 부대변인 중에서도 상당히 부대변인이 되게 한 10몇 명 정도는 되지만 그중에서 가장 윗급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갔죠. 아니 그게 그 홍준표
전 시장하고 이만희 총재 사이에 나눈 대화 중에 있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때 들어가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 자리 뭐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어지럽다 대한민국이. 종교까지.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나중에 막 소름이 돋았다고 하는 게 내가 몸담았던 당이 여기저기서 들어온 이런 세력들한테 나중에 먹힌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당 안에서 지들끼리의 결속력이 엄청 강할 테니까 이제 당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거 우리 당이 뭐가 되겠냐라고 마지막에 이제 홍 시장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과거부터 그 신천지는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뭐 다양하게 많이 있었겠네요. 저는 뭐 이번에는 그 이만희 그 사법 리스크 정도 해소해 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역사가 깊으면은 그동안에 뭐 다 있었겠네. 사실 이제 신천지 피해자들하고의 역사로 좀 올라가 보면 진짜 신천지의 근간을 흐트러뜨릴 만한 그런 소송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나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다 무마가 됐나요? 네, 뭐 불기소 처분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처분이 되는 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했을 때 뭐 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반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이유들을 가지고 무마가 됐던 적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엄청난 피해자가 양산됐는데 그 피해자들은 전부 다 어떤 신천지가 세운 신학교를 갖다가 다녔다든가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6개월, 8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신천지 신도가 됐으니까 다들 가출했단 말이죠. 가출한 애들만 해도 한 2만 몇천 명까지 셌었으니까 부모들은 직업을 그만두고 다 애들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다니고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나를 보면 이것에 대한 허가를 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법원은 문구상으로만 괜찮다고 하고 이거는 뭐 법조항을 어긴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식만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는 경찰 병력이라든가 뭐 이런 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키워온 셈이 되는 거죠. 올라가다 중간에 끊긴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종교는 종교 안에서만 싸워. 뭐 밖으로 갖고 와서 자꾸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이제 방관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 오다가 결국은 윤석열로 터진 거구나. 알겠습니다. 오늘은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짜 빠져드네. 야, 이 사람들도 끝까지 이걸 보고 계시네. 지금 한 사람도 나가진 않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까 현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사태 없이 이걸 다뤘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내일처럼 느껴지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실 중에서도 너무 큰 현실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신천지도 전 세계 한 50개국 정도에 이제 퍼져 있다고 하고 그래요? 통일교도 뭐 본래 통일교는 국제적인 종교고 한국이 나중이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크게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종교라고 볼 수 없어요. 종교를 위해서 일하는 종교지. 종교 집단들이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헌정 질서 같은 걸 얼마든지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한국 주요 2단 사이비 계보도 같은 게 계보도? 있네. 한번 재밌네. 보시면 잠깐 보시면 잠깐 띄워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이거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제가 만든 건데 사실 이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게 처리해야 될 선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가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건 정명석이 문선명에게서 나왔다라는 거. 정명석도 JMS? 그게 문선명 밑이야? 문선명 쪽에서. 그러니까 문선명의 사업 중에 대북 사업이 있고 기업이 있고 한데 반공 사업이 있어요. 그 반공 사업이 혹시 그 옛날에 차에다가 큰 확성기 달고 다니면서 세일 승공연합 이렇게 맨날 방송하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서 막 요한계시록 책 나눠주고 그런 거 거기에 강사였던 게 정명석입니다. 통일교 산하 반공 사업에서 강사를 했던 게 정명석인데 이제 독립해 나와가지고 금산에다가 왕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정명석은 진짜 이 토 나오거든요. 저 취향잖아요. 문선명 밑에서 나왔어. 아니 근데 지금 문선명 오른쪽 왼쪽 박태선 요게 이제 갈라졌던 그 핵심적인 인물이 한 명 있네. 위에 김백문. 김백문? 김백문. 김백문이가 아주 요주의 인물이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정식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님들과 교회는 별도로 치고 자기들끼리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해갖고 이단 사이비화한 그 사람들의 이런저런 경험들과 담론들을 통합해서 책으로 묶은 게 김백문이에요. 김백문. 김백문은 여기 내자동, 그다음에 저쪽에 흑석동, 그다음에 영등포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문선명하고 같은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둘이 친해요. 나이도 한 서너 살 차밖에 안 나고. 김백문 밑에서 문선명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와, 김백문이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이순화 최초, 그다음에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교리의 효시, 예. 김백문은 집대성, 대영화의 시작은 박태선, 문선명. 그리고 그 모두의 아류가 지금 나오는 사람. 통일교 문선명의 한학자 지금 총재 아닙니까? 그 총재의 어머니가 저 위에 있는 김성도 여사의 신복이죠. 그러니까 그쪽이 처갓집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한반도에 2%밖에 안 됐어요, 전국에. 2% 중에서 정식 신학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면 그 사람이 맨 그 사람인 거예요. 여기가 인기 있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갔다 저기가 인기 있다고 몰려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얽히는 거죠, 저렇게. 야, 김백문이 집대성. 네, 그 사람은 학자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묶어가지고 집대성에서 나머지는 다 그거 보고 뺏긴 겁니다. 김백문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단체들의 교리가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김백문이가 사이비의 그 브레인이네. 브레인이야. 자기는 그래도 학구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브레인이라고. 김백문. 그 김백문 분파는 지금까지 뭐 유지되고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은가 보군요. 아니 박태선이나 문선명들이 다 그런 분파들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다 그 분파라고 봐야죠. 김백문이가 그 남 좋은 일을 시켰네. 김백문은 일단 맨 처음에는 자기가 문선명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문선명 설교를 또 좋아하고 자꾸 몰리니까 나중에 나도 하겠다고 나섰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뭐 명확히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 재정일치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렇게 그죠? 네. 됐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 아베 그 라인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장본인이었죠. 그렇죠. 예, 정치자금 문제, 그렇죠. 불법적인 부분. 그럼으로써 결국은 물론 뭐 그렇게 돼서 일본의 정치가 개혁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더더욱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교리 자체가 우리 헌법과는 안 맞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뭐 특검 출석해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는 들어갈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지만 사실은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근데 세뱃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급이라는 거예요. 권성동이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냐 내 밑에 있는 나한테 큰절하는 애한테 한 장이 여기는 한 장이 세뱃돈이에요. 세뱃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아니고 그냥 용돈 줬다는 거잖아요. 저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돈이 한 장이면 정치 자금은 얼마 정도 줘야 됩니까? 통일교가 워낙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서도 그걸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하고 있었고 더 경악스러운 건 그런 행태를 그래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 개인 치부 그리고 이 정당에 대한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건 그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명백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력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나타나는 모습 보면서 놀랐거든요. 천천히 걸으십시오. 막 경호, 막 극진수발을 하면서 저는 무슨 다른 나라 원수, 이제 국가 원수가 와서 경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검사들 상대로 말하는 워딩도 너무 어메이징합니다. 이게 참부모의 가르침을 교리를 전파한 거다. 그렇죠.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을 거꾸로 본인이 검사들을 일종의 교화 설교했다는 그거잖아요. 검사들을 상대로 교화했다.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자신들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는 검사가 눈앞에 있는 검사가 아니라 밖에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한 거였군요. 물론 이제 그 검사들이 기가 막히게 했을 겁니다. 뭐 조사 이렇게 하는데 자기 교리 선포하고 자기가 뭐 독생녀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나와서는 이제 자기가 조사받은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검사들한테도 자신의 교리를 설파했다. 참 어머님으로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이제 우리는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머저리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종의 무슨 전략이에요? 몽상 전략이죠. 몽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 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통일교 교리를 설파합니까? 그러니까요. JMS의 정명석이도 그랬을까요? 그래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법적인 거를 벗어나려고 자기가 한 것은 은혜고 무엇인가의 어떤 종교적인 거지. 니들이 어떻게 이다의 종교적인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사법적인 게 될 수 없다.
라는 걸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결국에는 가서 조사를 보니까요 내용이 진술이 아닌 설교를 하고 왔어요. 설교. 근데 나는 독생녀다. 내가 준 가르침 준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 이런 발언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때 봤던 뭐 왕자 얘기라든가 예,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그 왕자를 쓰게 했던 그런 거는 사실 그럼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건가? 이런 느낌도 들기도 그러니까 그때 배우가 이 왕자 배우가 누구냐 다들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건진법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이 몇 마디 그렇죠. 했을 거라고 예.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요. 통일교라고 하는 교단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윤석열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어떤 문제가 않습니까? 있을까요? 어떤 문제? 아니면 거기에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고 선거를 한 거잖아요. 받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선거 무효까지 봐야 될까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심각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이거는 해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해명을 해야 된다. 자기들이 쓴 돈이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 불법적인 것으로 왔다라고 보면 그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 전 간부 윤영호 씨 증언에 의하면요 권성동한테 준 1억 원 거기서 반절에 바로 이제 왕자 표시가 있었다. 거기에 관봉권에 뭐 전체를 포장하는 비단으로 포장해 갖고 왕 이렇게 썼다 그렇게 비단으로 포장됐어요? 붉은 비단으로 이렇게 했대요. 아니 근데 사실 아시지만 이게 그냥 비단도 아니고 붉은 비단이면 붉은색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붉은색은 거잖아요. 왕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앞에 말한 것처럼 한학자라는 사람이 우리 통일교가 인정한 사람은 윤석열이고 네. 윤석열이 내 제자니까 윤석열을 임금으로 왕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왕국을 이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매우 심각한 거죠. 그 짓을 하려다가 일본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저는 이제 붉은 비단 얘기 들으면서 아니 통일교도 자체 뭐 참여만 교리가 있는데 거기도 좀 주술을 베이스로 하나 이쯤 되면? 그러니까요. 저는 통일교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네. 근데 뭐가 변모했나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초대교주 네.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제가 알고 그런 걔네까지는 안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교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돼 있었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궁 이름이 살고 있는 것이 천원궁이거든요. 네, 저기 어디 양준가 어디에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하늘의 중심인 거죠. 자기들이 하늘의 중심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에서 여성들이 수천 명이 와서 아니면 세계에서 와서 한국 남자랑 여기서 집단적으로 결혼도 하고. 아, 그 천왕궁이 하늘의 중심이기 중심이고 때문에 뭐 집단적으로 결혼하고 그래서 그게 만든 게 뭐 참 가족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교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괴하죠. 근데 뭐 그게 국가사회에 특히 이제 뭐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 뭐 종교로서 그건 문제가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정치에 개입을 해서 그런 식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고 실질적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또 놀랐던 게 그 아베 총리 암살건에 통일교가 완전 괴멸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안에서 통일교가 한 10만 명 있대요. 근데 그 10만 명을 그 아베 총격 사건 이후에 단체로 지금 한국으로 이주시키려고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나온 학교에 초기에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그들의 전위 조직이 학생 전위 조직이 원리연구회라는 데입니다. 원리연구회. 예, 굉장히 심각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말하면 폭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갖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이동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거기 신자신데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 인종이 다른 분하고 결혼하셨더라고요. 인종이 다른 분이요? 인종이 다른 분이랑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랑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랑은 국적과 성별과 인종을 초월하죠. 근데 안 본 분이에요. 그 위에서 지정해 준 거예요.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결혼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을 했어요. 이건 아닌데. 아니죠. 왜냐하면 근데 뭐 본인들이 뭐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좀 이상하다. 많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도 시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잖아요. 그 종파가. 그게 좀 무섭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일본에서의 그 정치 자금을 통해서 그런 불법화된 문제까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에 대한 아니면 권성동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 문제가 되면서 한국의
중요한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는 그들의 정교 일치, 그 교리가. 그리고 제가 좀 이제 통일교 교리 좀 알아봤어요. 왜 도대체 일본 사람들 대거 특히 90년대 그 결혼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직접 봤죠. 왜냐하면 제가 선후배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당사자가 아니신 게 너무.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국제 결혼하실 네, 뻔했는데 그렇죠. 약간 네. 아쉽진 않으십니까? 무슨 그만. 네, 예. 근데 제가 놀랐던 게 한국은 아담, 네, 일본은 하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와는 아담을 돌봐야 되는 책무가 있고 특히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업을 갖기 위해서라도 일본 여자들이 전도된 거죠. 한국으로 와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서 어떤 일본 여성이 한국말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살고 계시면 통일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시골에 일본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때 90년대 통일교 배경이군요. 그게 이제 학생 조직으로서의 원일 연구회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름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이름 바뀌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걸 뭐 자기네들 종교라고 하면 뭐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정치에 의도적으로 그것도 불법적 정치 자금을 통해서 개입하고 있고 개입했었다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들이 알아서 뭘 하는 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이제 관봉권의 이제 수놓은 임금 왕자도 굉장히 문제가 됐지만요. 근데 여기 대해서 자칭 6,000년 만에 독생녀 이제 한학자가 아니 나 한학자야 어떻게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해? 막 굉장히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나오질 말지. 근데 그러니까 왜 나왔고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 안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생녀면은 독생녀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사법 처리 뭐왜 그 범의 소원을 받습니까? 근데 왜 공중부양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다 그런 부분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참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근데 혐의로 되게 샤넬백도 시큰둥하고 내가 왜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그분들이 사실한 거 보면은 샤넬백 정도가 무슨 그 액세서리겠습니까? 아, 샤넬백 문제인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거군요. 내가 샤넬백도 모른다. 아, 몰라요. 너무 사소한. 샤넬백 정도 몇백만 원짜리야 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어떤 인식 수준.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무슨 이게 황제가 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니 근데 아시지만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아니 부자들도 샤넬백 몇백만 원도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다 교인들의 헌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정 기업의 이익을 그렇게 바꿔서 하는 이건 분명히 세무조사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세무조사 무조건 들어가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그러니까 이번에 흔히 말하는 그 전 민정수석의 수임료 그것도 역시 난리 났었죠. 예, 그 어떻게 10억? 저는 10억보단 100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얘기를 10억이라고 하니까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구분사 횡령입니다. 배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어떤 법적인 형태의 그런 거 없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지한 건지 아니면 참 안타깝죠. 예, 저는 또 이제 예전에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 저 미국 가서 그 설교할 때 너무 놀랐거든요. 미국이요.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 누가 미국 가서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이 통일교와 미국과의 연계성도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히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우파 극우 정치인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의 극우가 아니라 초기의 우파 정치인들한테 정치연금을 상당히 많이 함으로써 정치연금. 그들이 크게 만든 거죠. 그들이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 성장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선택적 집중 전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주요하게 정치연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통일교를 들러드리게 되고 같이 하게 되고 미국은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게 헌금을 하고 합법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해왔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인들이 상원의원도 되면서 그들이 다시 문선명이라든가 통일교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영향이 커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불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왔던 거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의 소수 정치인들이지만 한국 사람한테 광고하기는 미국의 주류 정치인으로 포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트럼프 시절의 일기의 국무장관이 통일교를 옹호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극소수의 미국 정치인 중에 일부가 통일교를 옹호를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성과를 이 통일교가 따먹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종교단체는 미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사실 그 연계성, 정치 자금과 그 선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환영을 해왔고 영향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미국, 일본 얘기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신도, 문제죠. 국민의힘 신도 뭐 12만 명 동원했다. 이것도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미국은 문제가 안 되는 건 그것은 이제 뭐 일부 주 상원의원 이렇게 돼가 하는 거인데 그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불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들어온 거고 그 성공적 사례가 윤석열한테 일종의 전맥시키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무서웠던 게 특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제 속보가 떴는데 바로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인을 하니까 그중에서 12만 명이 통일교 교인하고 이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위대 조직부터 전일적인 형태의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교인이 그 정도 훨씬 넘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뭐 그 선거 전당대회라든가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에 통일교가 동원됐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그 국민의힘 500만 당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얘기를 변명을 하겠죠. 500만 중 10만인데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전한길 씨의 그 여러 가지 그걸 보시면은 극소수가 선거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그거를 비춰보면은 소수의 어떤 매우 열성 당원들이 선거에 어떤 걸 좌지우지했을 수 있다. 의심이 분명히 가죠. 거기에 그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홍준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경선에 떨어진 것도 그것 때문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후보 되는 때부터 그때까지 이들의 영향이 얼마 있는가는 분명히 우리가 사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왜 그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오히려 본인들이 더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숨기는 자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당연히 밝혀야죠. 왜냐하면 이거 사법적인 부분에 이게 무슨 뭐 어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흠집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잘못한 거잖아요.